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경비 일을 쉬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강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들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수술과 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지금,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옛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판자를 이어붙여 만든 집이었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런 집이 흔했어요. 그런 동네에서 저희 집은 특별히 못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살았냐면, 제 밑으로 있던 3명의 동생 중 막내 동생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돌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또래보다 몸집과 키가 작았고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혈기가 왕성한 분이셨습니다. 술도 참 좋아하셨죠.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저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동생들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집안의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고함, 모든 것들이 악몽 같았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항상 저를 앉혀두고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만 안 만났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다. 시집 오자마자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너가 덜컥 들어서는 바람에. 같은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어릴 때는 이런 말씀을 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내가 너를 가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들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앉혀두고 신세 한탄을 할지언정 저와 동생들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음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났던 우리 집이 조용하자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집 바깥 양반이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더라. 아니다.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결국 몹쓸 짓을 당했다더라. 동네 아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는 모습을 봤다.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춘 것 같던데 그때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냐. 뉴스도 신문도 없었던 그 시절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안주거리였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온 학생들이 저에게 같은 말을 해댔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들은 정말 매일같이 울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 때리는 아버지여도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던 작디작던 동생의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서름과 돈이 없어 늘 굶주려야 했던 배고픔은 저와 동생들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저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제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같이 일을 하면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그럼 동생들만큼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고, 이제 입에 풀칠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같은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런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아온 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일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최대한 잘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서너 달이 되고 1년이 넘어가자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원래 술을 잘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술 한두 잔이면 얼굴이 뻘개지셔서 잠에 들곤 하셨죠. 그런데 그 한두 잔이 한두 병이 될 정도로 먹는 술의 양이 늘어나자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곤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곳에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계셨죠. 너 지금 나보고 비웃었지? 내가 언제 그쪽을 보고 비웃었다고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다짜고짜 시비야? 지금 서방도 없는 년이라고 비웃은 거 맞잖아? 그쪽이 서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지금 시금치 얘기하고 있었거든? 거짓말 치지 마, 이 여편네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나도 남들처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제가 살던 동네의 아주머니들 중 어머니에게 머리채 안 잡혀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야, 고상덕이 너 또 파출소 가봐야겠다 라는 말이 일상처럼 들렸죠. 파출소요? 그래, 네 어머니 또 난리쳤대. 처음엔 이런 어머니 앞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눈물로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가서 술이나 가져와 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셨죠. 제 오른쪽 눈썹 옆 작은 흉터는 어머니가 던진 재떨이가 깨지며 생긴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몇 번이고 겪다 보니 파출소에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들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너 안 가보냐? 어머니 파출소에 계신다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고 계신 게 한두 번인가요? 어차피 모시러 가봤자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한 번만 더 일하다가 자리 비우면 자른다고 하신 거 형도 들었잖아요. 괜찮아요. 저의 10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파출소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서는 동생들의 밥을 챙겨주고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주무시는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집 밖에 눈이 내리더군요. 겨울 신발이랄 것도 없이 얇고 다른 신발을 신은 채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넋을 놓고 눈이 쌓이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20살이구나. 그날은 지긋지긋했던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시작되던 어느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제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을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돌아와서는 동생들의 저녁을 차려주고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술 때문이었는지 정신적인 아픔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생들 겨울옷을 지어 입히려고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았지만 병원비만 날렸을 뿐 어머니가 아픈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맑은 죽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억지로라도 드셔야지. 이렇게 자꾸 안 먹겠다고 하시면 어떡해. 죽을 퍼서 입에 가져다 드려도 어머니는 입을 앙 다문 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평범한 제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둘 생겨났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여드리고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죠. 동생들은 몇 달째 내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점차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대놓고 불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리는 아버지여도 괜찮으니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동생들인데 어머니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는 그런 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형, 오빠의 역할을 넘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보고자 노력도 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또 한 번 반복되는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는 쟁반에 물과 약을 챙겨 어머니의 방 안으로 향했죠. 익숙해진 일상의 한 단계로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을 때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깡마른 어머니의 코에서 희미하게 나와야 할 콧바람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고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의 목소리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흔드는 방향대로 몸이 흔들렸을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는 언젠간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리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던 어머니의 장례식은 초라할 것만 같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곤 했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오셨죠. 어머니의 앙숙과도 같아 보였던 그분들의 조문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자연스럽게 숨길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결국 조문하러 오신 아주머니들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우리가 왜 여기를 왔는지 궁금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네 엄마나 우리나 이 동네에서 수십 년 산 사람이잖아. 좋든 싫든 얼굴 부딪히면서 산 사람이 같다는데 얼굴 한 번 정도는 비춰야지.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워낙 고약하게 행동하셨어서. 제 말이 끝나자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분은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너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그 양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너무 네 엄마 미워하지 말아라. 괜히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랬을 거야. 너네 엄마도. 나도 사는 게 팍팍해서. 너네 집 그리 된 걸 알면서도 도움 한 번 못 주고 라는 말과 함께요. 아주머니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제가 쫓겨나던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가 병을 얻었을 때 저희 집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 적도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비롯한 몇 어른들은 동네에서 가장 불우했던 저희 집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이 저희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을 뿐 아주머니의 집의 사정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저희 집을 돕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많은 어른들에게 대이고 사기당했던 기억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있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어머니의 장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동생들을 재운 채 어머니가 누워 계셨었던 어머니의 잠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오독하니 펼쳐져 있는 이불에는 한기가 돌았죠. 저는 자리를 옮겨 어머니가 덮으셨던 이불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마음에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네 어른들의 방문에 마음이 울컥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바라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곡소리를 내며 통곡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지금 내가 정상인 건가?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나지 않고 슬프지 않은 건가?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밤새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보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다시 출근하며 일상을 회복했죠. 어머니와 그렇다 할 애착관계가 없었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들이 어머니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감독관 형님이 물었습니다. 상덕아, 오늘 잔업이 좀 남았는데 바로 집 가야 되지? 네, 동생들밖에 없어서요. 저녁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감독관 형님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찾아와 주었고 두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 잔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독관 형님의 물음이 더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감독관 형님이 저를 한 번 더 부르더군요. 야, 상덕아,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안 되겠냐? 동생들이 하루도 자기들끼리 못 있는데? 형, 공장에 무슨 일 있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저한테는 잔업 얘기 안 꺼내셨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감독관 형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 나가야 하는 물량이 있잖냐. 그 물량 파악을 내가 잘못했어. 지금 만들어낸 거에 3배는 더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나 했습니다. 물량 파악을 못해서 며칠 만에 기본 물량의 3배를 찍어내야 한다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형님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주말 없이 내내 공장 가동하면 기한은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일할 사람을 아무리 구해봐도 사람이 없네. 김씨 아저씨가 일을 그만두시면서 사람이 한 명 비었잖냐. 그래서 사람이 없어. 저는 형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도가 혹시 이번 물량 맞출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당 더 쳐줄게.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굴러가고 있었죠. 동생들의 나이가 각각 13살, 12살이었으니 며칠 정도는 동생들끼리 저녁에 남아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야, 고맙다 상덕아. 덕분에 살았어. 너 아니었으면 나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잘 뻔했다. 나 이번 물량 틀어지면 진짜 잘릴 수도 있었어. 대신 오늘은 안 돼요. 동생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와서요. 내일부터 일하는 걸로 할게요. 형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보내주었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들에게 밥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갑자기 밥 짓는 법을 알려주자 불안해했어요. 형, 왜 그래? 이제 우리가 알아서 밥 챙겨 먹어야 돼? 형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불안해하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며칠 동안 공장 일이 바빠서 너네 저녁을 못 챙겨줘. 며칠만 너희가 밥 지어서 먹으면 돼. 너네 둘이 자고 있으면 형도 퇴근할 거야. 13살짜리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제가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떠나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했겠죠. 저는 두 동생들을 어르고 달랜 뒤에야 야근 특근을 뛸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집에 돌아오니 둘째가 깨어있더군요. 지금 깬 거야? 아니면 안 잔 거야? 그게 형이 안 오니까. 3일 정도가 지나자 둘째는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고 제 시간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겠다. 물량도 기한에 맞춰서 잘 만들어냈겠다. 제 마음은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야, 고생했다. 다들 고생했어요. 얼른 집에 가세요. 모든 직원들이 기계처럼 일을 한 덕에 야근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생들의 저녁을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엉엉 울고 있는 막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동생 2명은 집안에 작게 만들어져 있는 간이 부엌 앞에 있었는데 막내는 엉엉 울고 있었고 둘째는 그런 막내를 달래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 보는 상황에 버럭 소리를 질렀고 둘째는 제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지만 저는 울고 있는 셋째만 보고 둘째에게 대뜸 화를 내버렸어요. 너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뭘 했길래 동생이 이렇게 울어? 둘째는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말을 했지만 당시에 저는 둘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됐고 뭘 했냐니까? 뭘 했길래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는 애가 이렇게 울어? 저는 셋째를 끌어안은 채 둘째를 닥달하듯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가 제 옷깃을 꼭 붙잡으며 둘째를 가리켰어요. 오빠, 손 다쳐서.
저는 그제야 둘째의 손을 보았습니다. 둘째의 왼쪽 손가락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둘째는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죠. 상처를 덮어둔 얄궂은 천에 피가 묻어나 있었기 때문에 딱 봐도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 둘째의 손을 들춰보았어요. 셋째의 말대로 둘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너, 너 이게 대체... 둘째는 이제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게 서러웠는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반찬거리 만드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칼질을 하다가 둘째가 손을 다치게 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퇴근을 하고 쓰러지듯 잠에 든 뒤 아침에 일어나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날 저녁에 먹을 반찬거리를 만들어 두고는 했어요. 둘째 눈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반찬거리를 만드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나 봅니다. 둘째는 저에게 힘이 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요리를 해보려고 했고 익숙하지 않은 칼질에 결국 손을 다치고 만 것이었죠. 셋째는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는 둘째를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고요. 저는 서둘러 둘째 다친 손가락을 지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와 동생들은 저녁 식사를 마쳤고 동생들은 곧장 잠에 들었습니다. 아마 둘도 많이 놀랬겠죠. 집안일을 한 뒤 잠자는 동생들 방에 들어가 둘째의 손을 보았는데 둘째의 손가락을 감아놓은 천에 피가 묻어나 있더군요. 저는 약상자를 가지고 와 둘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감아놓은 천을 걷어내고 약을 발라주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를 향한 미안함이었어요. 전후 사정도 모르고 둘째를 다그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현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23살이었습니다. 남들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을 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부모님 아래에서 돈이라도 모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부유하지 못해도 평범하게라도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해 이게 정상이 맞나? 라고 생각했던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사무치게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둘째가 갓 태어났을 때 저는 몸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갓난쟁이인 동생을 업은 채 일을 하러 나가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당시 10살의 나이로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해봤자 어머니가 해두신 국을 끓이는 게 전부였지만 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저는 국을 끓이다 그만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엉엉 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시끄럽다며 물건을 집어던지셨고 저는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집 밖에 앉아 쭈그리고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고 제 손바닥에 남은 화상 자국을 보고 아버지와 크게 싸우셨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애가 다쳤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며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한바탕 싸우고 난 뒤 툴툴거리며 제 손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싸구려 약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시는 어머니의 행동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귀찮은 일을 만드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의 손가락에 난 상처를 보면서 어머니와의 일이 기억났던 것은 제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남들처럼 거창하고 따뜻한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도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제야 집에 펼쳐져 있던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두 동생의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애도 공부도 꿈도 미래도 모두 포기한 채 두 동생을 바르게 키우는 것에 집중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두 동생은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막내가 또래에 비해 조금 뒤처지는 감이 있었지만 사고치지 않고 착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공부는 둘째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제 나이는 30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로라 하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동생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아온 그날, 저와 동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동생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호되게 혼내며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동생이 저 몰래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동생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닌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동생들의 모습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길 바랬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가져온 그날, 둘째는 저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을 하염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형, 대학에 간 게 끝은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나 진짜 성공할게. 성공해서 형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될게. 그리고 이 정도 대학 학생이면 과외 같은 걸로 돈 많이 번대. 형이랑 나랑 같이 벌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밥 굶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동생은 여전히 집안 사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했지만 성인이 된 동생이 스스로 돈을 벌겠다는 것을 예전처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동생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과외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었는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가 되기도 했죠. 너 과외하느라 공부할 시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동생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생의 벌이는 어느 순간 저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세 식구는 동생 말대로 굶을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동생은 학교를 쉬게 되었고 동시에 모든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리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회사에서 잘린 동료들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미어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그랬듯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과외 자리를 잃고 학교도 쉬게 된 동생은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학교 도서관으로 출퇴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출퇴근을 하던 곳은 학교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진짜 출퇴근지를 알게 된 날은 제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한 호출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서둘러 근처 대형 병원으로 가보라 하더군요. 동생이 크게 다쳤다는 말과 더불어 말이죠. 대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가 다칠 일이 무엇이 있나 싶어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나? 계단에서 굴렀나? 와 같은 걱정을 하나를 안고 말이죠. 병원에 도착해 동생의 이름을 말하니 동생의 이름을 들은 간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를 동생이 아닌 의사에게 먼저 데려가는 것이 매우 의아했지만 저는 발을 동동거리며 동생을 눈으로 찾을 뿐 간호사를 닥달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동생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둔 상태라는 거 명심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대체 동생이 얼마나 다쳤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나 의아했어요. 동생이 누워있다는 병실 앞에 섰을 때 제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의식을 잃은 동생을 마주했을 때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산산이 부서진 동생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으스러진 뼈들을 억지로 잡아둔 거라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동생이 온몸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한 이유는 동생이 저 몰래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도서관에 간다는 동생은 사실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등록금은 꼭 제 손으로 벌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던 도중 동생은 후진하는 대형 화물차에 깔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즉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동생이 돈을 벌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다는 것, 온몸이 산산이 부서져 손 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홀로 있는 막내를 데리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울었어요.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며 매일 가슴을 쳤죠. 하지만 이런 기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동생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그 시기를 이겨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울고 있는 막내를 보았을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제 한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몰고 왔습니다. 둘째의 장례를 치른 직후 막내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막내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는 심각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게 마음을 편하게 하더군요. 그동안 또래에 비해 막내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막내는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부모님에게 온전한 애정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1살 차이인 둘째에게 의지해왔는데 그 둘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죠. 저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동생들 중 한 명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막내마저 온전한 병을 얻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제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었더라면, 둘째에게 돈 벌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셨더라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그렇게 고민한들 둘째가 살아 돌아올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막내를 위해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허망하게 둘째를 잃은 후로는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관련 시설에 맡겨놓고 쪽잠을 자가며 일을 했어요. 왜 그리 일을 열심히 했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를 잃고 동생을 잃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돈은 저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에 미친 인간으로 살던 중 막내가 지내던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둘러 시설로 찾아가니 크게 다친 막내가 보였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막내가 몰래 자해를 시도했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막내의 몸에는 이미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로 모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그런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한 할아버지 취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취객은 젊은 슈퍼마켓 사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홀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얌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런 취급 안 받았어. 저는 못 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런 시시콜콜한 시비에 신경을 쓰기엔 제 인생을 챙기는 것만으로 벅찼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나려는 제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한마디의 말이 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해 보이니까 나 무시하는 거잖아, 임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꼬질꼬질한 행색을 한 채 술에 취해 자신의 결핍을 분노로 표출하는 모습에서 말이죠. 뒤를 돌아보니 슈퍼마켓 주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을 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슈퍼마켓 주인에게 달려가 신고를 말렸어요. 자자, 사장님. 어르신이 술에 많이 취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줘요. 여기 음료수 내가 사갈게요.
저는 가게 구석에 놓인 선물용 음료수를 든 채 슈퍼마켓 주인을 달랬습니다. 저에게 돈을 받아든 슈퍼 주인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럼 아저씨가 저 할아버지 얼른 데려가요 라고 말했죠. 저는 서둘러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 있는 벤치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넌 뭐야? 이거 못 놔? 너 뭔데 날 데려가냐고? 너도 나 무시해?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할아버지의 고함을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무시하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 할아버지에게 음료를 까드리며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음료수 한 잔에 마음이 풀렸는지 고함을 치는 것을 멈추었지만 자신은 집이 없다고 말했어요. 나? 나 집 없는데?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다고 하기엔 할아버지의 행색이 너무나 멀끔했거든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를 어르고 달래 할아버지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셨다면 위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제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양세진. 이 쪽지가 들어가 있는 안주머니를 확인해 보겠다고 할아버지에게 몇 대를 맞았는지는 세보지 않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겨우 찾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멀끔한 목소리의 신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양세진 씨 맞으십니까? 제 말에 신사는 흠칫 놀란 듯 했습니다. 네, 제가 양세진입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와 함께 계시나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빠르게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할아버지를 말리는 일은 제 역할이었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들며 자, 지금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 건가? 라는 말씀을 하셨죠. 헉헉거리며 달려온 할아버지의 아들은 연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증상이 약해지셔서 이젠 혼자 사라지시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10년 감수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외면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 할아버지 아들의 감사 인사를 만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감사 인사와 거절이 몇 번 반복되자 할아버지의 아들은 노선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댁은 어디신가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버스고 뭐고 다 끊겼을 텐데 괜찮으시면 제 차로 가시죠. 시간을 보니 정말 시간이 많이 늦었더군요. 택시를 타기엔 금액이 너무 부담됐고 홀로 있을 막내가 걱정되었던 저는 머뭇거리며 할아버지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 할아버지는 먼 길을 이동하느라 지쳤는지 잠에 드셨고 저와 할아버지의 아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가족사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한 가족사에 할아버지의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공감에 저는 어찌할 바를 찾지 못했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혼자 동생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생했네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막내 동생을 오랫동안 떼어두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요. 저는 멋쩍은 웃음과 함께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직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랑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몇 없네요.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후로 별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달려 저희 집에 다다랐을 때 할아버지의 아들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내리려는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막내 동생이랑 함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연락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연락한 것은 그날 이후로 2달 뒤였습니다. 정말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동아줄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죠. 나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다르게 할아버지의 아들은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언제 연락하시나 했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할아버지의 아들은 정말 저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아파트 경비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학벌도 자격증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아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자가 저의 편의를 봐주어 경비실 한쪽에서 동생이 지낼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었어요. 생활비가 간당간당했던 저는 할아버지 아들의 제안을 바로 수락했고 곧장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아파트의 주민들은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다 저를 만나면 갓 사온 빵을 나눠주기도 했죠. 한국인의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제가 일하던 아파트였어요. 인생의 온갖 굴곡을 겪으며 비관적으로 변했던 저마저도 아파트에서 일하며 인간적인 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도움으로 동생이 평소에 지낼 만한 시설을 찾을 수도 있게 되었죠. 전에 지내던 곳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있었지만 동생이 하루 종일 좁은 경비실에서 있는 것보다야 나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2년이 지나자 저와 동생의 일상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20살 성인이 되었던 몇 년 전, 저는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안 됐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의 소화제를 먹고 있는데 한 주민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 아저씨, 오늘도 소화제 드세요? 아유, 그게 요즘 따라 소화가 너무 안 되네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즘 뵐 때마다 소화제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무슨 소화 안 되는 걸로 병원을 가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일주일 넘게 그러시는 거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유로 병원에 가봤는데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으면 금방 나으니까 얼른 가서 진료 받아보셔요. 사실 처음엔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검사를 받고 난 뒤 별 문제 아닐 테니 약이나 타가자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제 증상이 단순한 소화불량도 위염도 아닌 췌장암이었던 것이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연세가 그리 많으신 편은 아니라 수술 후 치료만 잘 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어요. 의사의 말투에는 활기가 가득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 때문이었죠. 제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그동안 동생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게다가 돈을 벌어올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암의 고통은 순식간에 커져갔어요. 저는 일을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동생을 시설에 의탁한 저는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연락도 남기지 못한 채 집안에서 쓸쓸히 고통을 삼켜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자 낯선 사람들은 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신 거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몇 년 동안 듣던 아파트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고함 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더니 결국 문을 따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몇 주 동안 연락도 없이 일도 안 나오고 하셔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끼리 찾아왔어요. 정말 어머, 아저씨! 사과의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 대표는 방 안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은 병원에서 저의 병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놔주는 진통제를 맞으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야 그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주민 중 한 명이 속상하다는 말투로 물었어요. 아니, 치료하면 살 수 있다면서요.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쓸쓸히 죽음을 기다려보았던 저는 덤덤하게 제 동생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동생에게 통장을 쥐어주긴 했지만 동생이 평생 살기엔 택도 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제 병이 다 나은 후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을 모으긴 쉽지 않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동생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 덕분에 병원에 입원한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통증 없는 밤은 참 소중하더라고요. 저희가 병원비 냈으니까 최소한 3일은 요양하세요. 아셨죠? 라고 말했던 주민 대표의 배려 덕분에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 병원을 떠나는 게 괜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죽고 살고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제 인생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렇게 병실에서 나와 밖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멀리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3일 전 저희 집에 찾아왔던 주민들이었어요. 주민들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세요. 주민들이 건네준 건 다름 아닌 돈과 편지였습니다. 저는 빼곡히 담겨있는 현금에 깜짝 놀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아니, 대체 이런 돈을 왜? 얼른 받아가세요. 하지만 주민 대표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 모은 거예요.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모르니까 아저씨가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자, 얼른 수납하러 가죠. 폭풍이 휘몰아치듯 주민들의 기세에 밀려 입원 수속을 밟은 저는 멍하니 병원 침대에 앉아 주민 대표가 건네준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다양한 편지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 빨리 나와서 저랑 공놀이 해요. 라는 아파트 꼬마아이의 편지부터 아저씨, 저 1302호 최수정이에요. 작년에 수능 망해서 울고 있을 때 아저씨가 위로해 주신 게 잊히지가 않아요. 아저씨 덕분에 용기를 내서 재수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라는 한 아이의 편지. 쾌유를 빕니다. 아저씨 없으면 우리 아파트는 누가 지켜주나요? 꼭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라는 주민들의 짤막한 응원 문구까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늘 괴롭히기만 했던 인생이 드디어 선물을 하나 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홀로 병실에 앉아 훌쩍이고 있으니 주민 대표가 들어오더군요. 어머, 왜 오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주민 대표는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민들의 성금 덕분에 저는 수술과 병원 치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동생도 주민들의 관심 덕에 저 없이도 시설 생활을 견뎌냈죠.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추적 관찰 기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치 판정과 동시에 일터로 복귀했죠. 주민들은 여전히 그때 아저씨 집 찾아갔다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큰일 치르는 줄 알고 라며 저를 놀리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고 있죠. 한 번은 아파트 주민에게 한낱 경비원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분은 이렇게 답했어요. 고 선생님은 한 번도 일을 대충 하신 적이 없어요. 고 선생님이 지나가신 자리는 늘 깨끗했고 고 선생님과 나누는 인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저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시댁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유일하게 위로해준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들 이런 사연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그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인생이 눈앞의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도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호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게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포기한 게 참 많습니다. 잃은 것도 많죠. 누군가는 이런 제 인생을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잃은 게 많은 만큼 얻은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새로 얻은 인생, 이제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감사한 일만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